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리이다. 인류 사이에 가는 중에 대한민국의 그 상황, 우리나라의 현재의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 단어가 가지는 힘, 모든 정치 또 모든 것에 다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정당화 되어지는 거죠. 민주화. 경제민주화 그러잖아요. 경제민주화, 재무민주화. 재무, 돈 다 관리하는 것도 민주화, 또 교육 민주화, 다 들어가요. 민주화라고 하는 데가 다 들어가. 그럼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비석에 있든지 어디 족보에나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단어가 형성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역사라는 것은 현재 있을 때는 이게 역사인 줄 모릅니다. 아무도 현재를 역사를 하지 않아요. 현재라 그래요. 역사라고 하면은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데 지나간 역사를 현재 있는 내가 부르는 거예요. 어떤 역사다. 역사의 현장이 어떠했다. 역사는 철저하게 주관입니다. 주관. 객관적인 현재가 현재 상황의 모든 사람이 현재를 누리는데 이것이 나중에 역사가 되면은 철저하게 주관이라. 보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그것을 인용한다든지 그 사건을 해상한다든지 다 틀려요. 왜?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미 객관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주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인용하는 따라서요, 역사는 완전히 이게 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요. 개인은 안 그래요. 개인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지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행적,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역사는 있을 당시에는 아무도 이거 역사를 하지 않는 내용이 지나고 나면은 누구든지 가지고 마치 내가 그 역사의 주인인 양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부를 적에 지금 민주주의가 모든 것에 다 경제민주화 무슨 민주화 다 그러는데 5.18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부르는 정치의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그 부분을 민주화라고 하는 거로 부른다. 그렇게
일컬어 부른다라는 거로, 즉 공산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사항을, 안 그러면 한국의 공산주의 사항을 민주화라는 말에 얹혀서 부른다. 정치적인 거예요. 이 교육 민주화, 뭐 어떤 인사 민주화, 대통령이 무슨 소통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인사도 민주화지, 이런 식으로 막 민주화를 갖다 붙잖아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인류사 이해라고 하는 시간에 이 부분을 붙잡는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붙잡으면서 정리를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어떤 두 가지 부분을 이제는 종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어떤 이치를 가지느냐. 다른 나라에서는요,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앓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요, 다른 나라는 전혀 우리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현재적으로 있어도. 근데 이것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앓고 있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100년, 200년 지나버리면요, 이 부분이 역사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불러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미리 현재적으로, 현재에 있는 민주주의와 현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자체의 의미가 뭐냐. 왜 대한민국은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좋아하고 공산주의란 말은 끄집어내기도 힘드는 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민주화라는 말 가지고 지금 같이 민주화라는 말을 같이 있다. 같이 공존, 민주는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화가 되고 주의가 되면서 이거 완전히 다르다. 같은 민주화라는 말을 쓰더라도 경제의 민주주의가 틀리고, 경제 민주화할 땐 틀리고, 또 교육의 민주화할 땐 또 틀리고, 다 또 의미가 다르다. 일단 하나 정리 하나 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에서의 공산주의는 전 인류가 공산주의에서 두려워할 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길을 꺾는 데에 천병했다, 천병. 그게 6.25 사변, 한국 전쟁은 전 세계에 뻗어내리는 공산주의를 대결한, 공산주의를 물리친 대한민국의 자리가 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뭐냐?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지금 꽉 지금 뿌리 내려가고 완전히 지금 더 이상 다른 단어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독히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고 민주화란 말이 나오고 공산주의도 거꾸로 해갖고 민주화란 말로 갖고 덮어 쓸 정도로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은 뭐냐?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이 잘못을 모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거를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알리는데 또한 제일 천병이 있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하나의 권리, 삼권 분립에서 민주주의라 부르는 어떤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또 다른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수장이잖아요. 국회의장. 갈등 느끼는데 민주주의의 한계성을 보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의 한계성을 보느냐? 일반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고 경제 논리로 들어가면은 민주주의는 맥을 못 선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게 그냥 말로 세상에 그냥 벌로 일제강점기 36년 나왔을 적에 우리가 어떤 편에 섰느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편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느 날 전 민족이 달라붙어서 공산주의를 물리쳤는데, 그 물리친 대가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민주정치가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보니까 경제력 자체가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전체를 지금 전 인류가 경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나라가 비교하던 이 시대가 바꿔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지배를 했는가 하면은 한 4, 50년 지나면서 경제를 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공통 분모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찾지 않아요. 온 인류는. 각 나라는. 그런 점에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 의미는 민주주의 정치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이 민주주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왜? 경제 논리로, 경제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인류 사이의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돼서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까지를 그때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항저 전쟁, 즉 대한민국이 일어서는 그때까지는 정치적인 논리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독재주의, 자유주의, 전제주의, 자본주의 막 하면서 주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났다가 그냥 사라지고 어떤 정치 정당들이 막 이래서 들어섰다가 사라지는데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 나라에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지금쯤에까지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잔존되어 있는 이런 그 언저리에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분명히 이거는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의와 국회의장 간의 그 의견 분립, 극명하게 드러난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경제적으로 살리려고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락하는데 민주주의란 말 한마디 가지고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에 발생했다.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인류 가운데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나타내는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아요. 현재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공산주의의 잔존, 공존하고 있으면서 감춰져 있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가 감춰져 있는 이 분명한 현실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물리친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에 또한 민주주의를 물리쳐야 되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민주정치는 절대 이걸요, 앞으로 차후에 우리 후세들에게 민주정치가 옳다, 민주정치만이 어떤 파라다이스다 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없는 단어로 우리는 묵사발되어야 된다 이거지. 민주라는 말에 묵사발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 굿됐다고. 개인의 어떤 권리를 무한정하게 어떤 거면 인정하려고 하고 개인의 권리를 무한정하게 누리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것이 이게 민주 정치랍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변을 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만 나타내면 통과되는 것이 민주예요. 그건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 가봐요. 민법에 가보고 법률로서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정치에서 삼권 분립을 제일 많이 이걸 인용하는데 행정 부분의 대통령, 그 다음에 의회의 국회의장, 그 다음에 그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삼권 분립에서 대법원에 가서 법원에 들어가서 보면은 재판은 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변호사 잘 두느냐? 돈을 많이 주가지고 변호사를 잘 선정하면은 이게 분명히 이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정치의 이게 엄청난 계리사항 아니에요? 국민이나 여론을 볼 때 분명히 잘못했는데 변호사 한 사람 돈 줘가지고
단체 변호사 이런데 변호한 사람들 여러 명 두면 말이죠. 한두 명 변호사 작아버리면은 변호사 사람이 적으면은 대응을 못해요. 다양한 각도로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정리해가지고 반대 대응을 해서 나오면은 변호사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어. 사법부에서 판단은 변호한 내용이 정당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버려요. 잘되고 잘못되고 그 사리 자체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안건에서 어떻게 거기서 자기 주장이 정당하냐, 안건 자체의 정당한 내용을 들어오면요, 사회적인 질타되는 어떤 범법 행위도 무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있잖아요. 뻔히 보잖아. 이런 걸 뻔히 보면서 민주정치라는 하나에 덮어가니까 사람들이 돈 많으면은 무죄, 소위 말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도 옳다고, 민주정치가 옳다고, 민주주의가 옳다고 계속 민주화, 공산주의도 민주화 하는데 그거 다 동의해갖고 아무데나 민주화란 말을 쓸 거냐. 지난 시간에 민책이란 말을 쓰는 민책. 그래서 민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민책이란 말을 쓰는 것이 하나의 쿠데타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주장만, 개인의 어떤 권리만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구조에, 국가 사회는 정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을 지향하는 사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권리를 인정받는 나는 좋은 것 같으나 다른 사람도 같은 권리를 받으면 결국에는 개인이 상대가 없는 자기만의 유아 독존 형식으로 가는 사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존은 없어요. 민주정치는 공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에서 공화당, 민주당 나오는데 공화가 나오고 민주가 나오잖아. 민주는 철저하게 개인의 쿠데타를 인정한단 말이야. 공화는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화란 말이야. 쿠데타로 나는 자체를 개념 자체가 그래. 공화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화합하자 하는 뜻이 공화인데 결국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지금 보수 형태니 안 그러면 진보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보수라가 진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왜 민주가 진보고 공화가 보수로 나오느냐? 바로 이게 왕정 정치를 지향한다.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비유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쿠데타를 지향하고 바로 할 때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승리고, 나폴레옹 쿠데타를 거부하고 옛날에 복고 왕정 시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공화란 말이에요. 공화. 두 가지를 같이 공존시키자.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공화란 말이에요. 공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과거에 한때서는 민주라 그러면 완전히 공산주의 쪽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안 그러면 개인의 투자, 경제 발전 이런 쪽으로 가고 공화는 어떤 사회복지관계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게 지금 두 개가 그것도 희석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공화당, 민주당 이래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무슨 큰 어떤 아주 뭐랄까 황금 같은 무슨 황금률처럼 그걸 가지고 떠받들고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공감 못하는 그런 언어로 지금 헌법에다 딱 게재하고는 법률 해석하는 사람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민주다 갖다 붙이려면 민주 갖다 붙이고 공화에 갖다 붙이면 공화 갖다 붙이고 민주 공화에다 같이 쓰려면 같이 쓰고 자기 개인의 해석 가지고 법률 판단을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 하면서 하나 더 생각한 것이 민주주의의 발상을 제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이야기하는 이거 외에 그리스 문화를 즉
헬라 문화 자체, 그리스의 어떤 의회 비슷하게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민권, 뭐 이런 거 발달이 되어지는, 발언권이 발달되어지는, 평등권이 발달되어지는 그 시초 부분, 아주 초기 부분, 로마 제국이 되기 전에 그 로마의 그 공화 정치가 나오기 전에 로마의 원로당 정치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원로당 정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헬라 사회다. 이래가지고 헬라 사회, 그리스 사회의 그 기원전 발생했던 헬라 사회를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거기가 발상지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말할 때의 시점, 헬라 문화로부터 민주주의가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시점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이 1789년 이전에 그랬으면요, 맞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시작은 헬라 사회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해자가 됐을 때가, 시기가 1789년 이전에 그 말 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헬라 사회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시대는 벌써 1789년 지나서, 그것도 한참 지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 구조, 즉 공산주의의 발생과 민주주의의 발생의 근원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원이 어디가 역사적이냐, 어디를 추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정병을 할 때 그때에 나온 말들이 그리스가 원로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형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 원산지를, 원천을 찾는 과정에서 거의 뭐 20세기 다가와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알아요. 즉 아까도 말씀했지만 역사라는 것은 나중에 사람이 갖다 붙이면 자익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평가는 원로 헬라 사회에 대한 그 어떤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는 원로 정치하고 헬라에서 나오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국가의 형태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논을 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지 하고 하는 것은 헬라 사회가 발달했다 해서 민주정치를 걸러여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만약 그런 형태를 민주주의를 발상을 한다면요, 그것보다 훨씬 이르게, 그거하고 또 버금가게 대한민국의 신라시대는 화백제도가 있어갖고 벌써 그런 것이 정착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견제되어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이게 서로 간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이 어디로 보느냐? 거의 로마의 원로 정치가 있어, 원로 정치. 그 정치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바로 헬라 사회가 나온다. 즉, 서양 사회에서 볼 때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월감을 공산주의에서 나타낼 때에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로마의 공화 정치를 가면서 따라가는 게 바로 헬라 사회를 가는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 배제된 상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벌써부터 왕정시대 이전부터, 독재라고 하는 이런 시대 이전부터 우리는 원로 정치, 도시국가 같은 그런 형태가 우리 신라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라에 있었던 그 원로 정치가 도대체 언제 그럼 우리 자연 발생적이냐, 대한민국의 발생적이냐, 그게 아닌 거지. 그 원로 정치의 시작은 헬라 사회가 있기 전에 성경에 이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이나 영국에 의해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상을 헬라사로 엮는 그것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은 성경 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어떤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정치적인 어떤 형태의 구분을 하기 위한 학교의 교과서에 나타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더 근거를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화백제도를 우리가 분명히 근거를 하고, 대한민국 화백제도의 근거가 바로 BC 1세기 혹 AD 1세기경에 유태인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태인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화백제도를 심어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야국이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요래 돼야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데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민주주의 이 차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성경으로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어떤 민주 정치처럼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민주 정치가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천주죠, 천주. 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민주 정치를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책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민책 정치에서 어떻게 그런 민책을 할 거냐, 어떻게 그런 민책을 할 거냐 그럴 적에 그 지향해야 될 점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쪽으로 해야 민책 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그 역량이,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꼼짝없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게 도구,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전적 책임지더라도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책임지는 사람만 있으면은, 잘못했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화가 변하여 참 평화가 될 수 있고, 화가 변하여 평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게 개인이 발생했던 욕심이 변하여 여러 가지가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개인이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회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천주라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이 천주가 성경 자체를 무시하면서 정치 형태만 넘어오던 헬라 사회에서 바톤을 이어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바톤을 이어서 영국의 정치 형태로, 교황을 통해서 넘어간 어떤 정치 형태로 그게 되면서 의회 민주주의 쪽으로 발전되어지고, 그래서 역사를, 민주주의 역사를 헬라 사회로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헬라 사회로 연결하는 민주주의 발상이 사실은 1789년 이전에 또 한 번 구호가 있었어요. 그거는 르네상스라 부르는 1400년대, 즉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1500년, 1443년, 5년 이 사이에 인쇄술 발달하면서 대학이 막 형성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천주교를 통해서 교회가 전 인류를, 마치 서양사회 전체가 교황에 의해서 다 통치를 받고 있을 적에 교황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교황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원래적인 로마 제국의 처음 상태, 헬라 사회로 넘어가는 어떤 정치 형태를 바라자. 그게 르네상스라, 르네상스.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교황을 통해서 나오는 정치, 교회를 통해서 정치, 여기서 벗어나려고 나오는 게 바로 르네상스라. 그 르네상스 줄기를 통해서 영국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를 어떤 정당화시키고 현재 민주주의의 뿌리를 헬라 사회로 두려고 하는 그 구조가 있다. 이런 그 어떤
정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곳곳에 저 중앙정치서부터 시작해서 어촌에서 농촌에서까지 이 정치 용어를 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에 어느 하나에 들어있는 이 깊은 내용과 어떤 제가 혼자 주장을 해서 그런 말을 붙이기 미안하지만 이게 분명히 올바른데 이 바른 내용을 두고 엉뚱한 걸 쓰고 있으니까 어떤 진실된 내용에서의 그 내용을 떠나서 바르지 않는 내용을 다른 데서 언저리 쓰는 사람끼리의 그 충돌, 그 의견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리고 그 민주라는 말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우매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들이 무슨 바이블을 전하듯이 어떤 큰 어떤 표준서를 전하듯이 하면서 공산 자체를 포장을 해갖고 마치 민주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농민들을, 특별히 노동자들을 현재 소속에 있는 정부를 대항하게 만드는 이런 데 활용하면서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정치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게 바로 우리가 6.25 사변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겪어진 우리 현장과 민주정치라고 하는 이 속에서 경제 상황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물리쳐야 되는 대한민국의 지금 엄청난 어떤 틈바구니, 요 국민들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물리쳤는데 물리친 그 공산주의가 다시 힘을 얻어서 막 일날락하는 이 점과 민주주의 자체를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쳐야 될 그 내용도 모르고 그 단어를 붙잡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 어떤 기준적인 어떤 개념, 여러 가지 언어의 개념, 다양한 사람들이 그 민주화라는 말을 다양한 형태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기준도 제시 못하고 언론이나 학자들이나 상권 분립을 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한결같이 민주란 말 자체를 못 쓰고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행하게 되어질 적에 이게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 바로 가야 될 자리를 찾겠느냐. 현재 있는 자리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가려고 하는 예나 쓰겠느냐. 바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실마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인류사 이해를 하면서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지금 다루는 지금 이런 내용이 교회 목사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대한민국에 속하고 있고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이것이 역사적인 줄 아무도 모르고 있으나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은 바로 서려고 바로 되어진 곳에 서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야 앞으로 후손들이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 목표를 가지고 왜곡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곡해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정당성이 너무나 모호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고 국민적인 여론을 못 받고 있으니까,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공산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런 무리를 지어서 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가려는 자체도 모르고 있지. 그냥 단순히 공산주의 자체만 반대한다 하는 그걸 의미에서 지금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교과서 자체를 싫어하고 있는 바른 걸 가르치라 하고 있지만 바르게 가르치라 말하면서도 뭘 해야 바르게 가르치는지 모르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지. 어떤 공산주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화 이름을 가지고
뭐 지금 농민들은 지금 거의 다 넘어가 있고, 노동자들도 지금 민주화 투쟁이라 가려 민주노총에서 전부 다 지금 좌우되고 있고, 국가 전체가. 그 국민들은 지금 민주화하면 뭐 도대체 뭔지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빼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민주 대신해서 다른 말이 나와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왜 민책이 돼야 되는지. 민책이 된다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뭐가 또 나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천주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대한민국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즉 대한민국이 지금 AD, BC 사이에 화백제도가 가야 시대에서 있었고 이거 신라 넘어가면서 화백제도 남아있는데 이 화백제도 남아진 이런 역사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머리로 계산해갖고는 역사적인 사건 갖고는 아무도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구나. 현재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앞으로도 개입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쪽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만들어야죠. 국민들 전체가. 그래서 일찍에 한국 전쟁에 분명한 그 피 흘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16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향해서 싸우려고 피 흘린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럼 이 공산주의라 하는 이 정체도 이제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공산주의가 이렇게 횡행했을까? 러시아 혁명으로 통해서 공산주의가 인정받는 하나의 이론,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이론이다 하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발전했다면은 공산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 1765년에 발생을 두고 근거를 하고 있던 이 공산이라는 정체는 도대체 공산이라는 이 의미가 뭐를 두고 나왔길래 나름대로 하나의 큰 이론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또 전 인류가 영향을 받는 수백 년의 1765년 이후로 거의 한 250년 가깝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다듬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걸 아직도 버리지 않느냐? 적어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근거 자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그 근거를 잘못 봤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 자체도 지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공산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열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벌써 뭐 30분이 훨씬 지나버려 마칠 때가 됐어요. 이는 교회 목사가 아니면 절대 말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분명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천주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 천주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민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는 것 되지만 천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하나의 피조물 인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인간이 그게 단순한 도구 이 정도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면서 무슨 인간이 뭔가 행세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현재 있는 내 모습과 미래를 비춰볼 수 있어야 이 천주가 보이고 사실은 공산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공산이 절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나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공산주의는 행적이 나쁜 행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나쁜 거예요. 공산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공산이라는 단어는 그래요. 아까는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쓰고 자기가 쓰면서 그걸 바꾸고 나름대로 조작을 한 여러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 남아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